딱 4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꼭 하고 있고 우리들의 살을 찌우게 하는 범인, 바로 음식.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있지. 우리는 요리사라고 부르는데 요리사가 되기 위해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바로 요리 기능 경기 대회야. 그 큰 요리 기능 경기 대회 국가대표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하민재 스타 기술인이야. 요리계의 상위 1%라고 봐도 무방하지. 요리사가 꾸민 친구들을 위해 몇 가지 질문들을 뽑아봤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하루는 보통 12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에 출근한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미리 준비된 식자재로 점심 예약된 손님들에게 요리를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3시쯤 점심 서비스가 끝나면 저녁에 예약된 손님들을 위해서 식자재를 손질을 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 6시부터 손님들이 들어오십니다. 보통 퇴근은 9시 정도인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요리 연습을 집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 후에도 집에서 요리나 디저트들을 연습하고 조리 관련 책들을 읽으며 했던 일들이 더욱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대회, 전국대회, 국제기능올림픽이 있는데요. 먼저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지방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참가자들이 모여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2위 이상 수상한 참가자들이 경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선발전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 한 명이 국제기능올림픽의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기능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필수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많이들 취득을 하시는 자격증을 보면은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어요. 요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듯이 많은 요리 관련 직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조리사가 있고요. 요리 연구가, 푸드 코디네이터, 요리 치료사, 맛 칼럼니스트 등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취업처 또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요리사라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드리는 일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요리사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어때? 요리사를 장래희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요리사 분들이 연구하고 만든 음식이니 감사히 먹도록 하자. 지금까지 질문들을 요약해보자면 보통 12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을 하고 있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 요리 연습을 하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게 좋고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 다른 분야의 직업을 가지려는 친구들도 스타 기술인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업계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DIY로 가구를 제작해 보려고 고민해 보셨던 분들 계실까요? 보통은 가구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많이 가져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가구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구조 이런 거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재를 사용해서 그 가구들을 만들어야 될지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지만 우선 예전에 제가 목재 종류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은 있어요. 뭐 MDF, 합판, 소프트우드, 하드우드 이건 특성은 어떻고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막상 이렇게 여러 가지 목재의 종류를 알더라도 내가 가구를 만들 때는 그 많은 목재 중에서 어떤 목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가장 좋을지, 그거는 좀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를 선호를 하시는지. 요즘에 한 3개월 전에 조사를 했던 거죠. 되게 오래됐는데 376명이 투표를 해주셨고, 거기에 보면은 삼나무 편백나무가 거의 절반 49%를 선호하셨고, 고무나무 8%, 오크, 월넛, 하드우드죠, 이런 애들이 34%.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한 3달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절반이 아직도 소프트우드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제 예상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저 요즘에 공방 같은 데서도 뭐 오크라든지 월넛,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통 원목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제목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단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을 주는 수종들이 공방에서도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가구도 제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선호도는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어요. 이런 애들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예 또 이런 삼나무라든지 파인 계열 목재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생각과는 워낙 달랐기 때문에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삼나무 계통의 소프트우드를 많이 좋아하실까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직도 이런 소프트우드 계열의 파인 나무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첫 번째로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하드우드들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되게 이상하게도 건축붐이 일고 막 실내를 꾸미고 이러다 보니까 가구 수요도 많아지고 건축 자재 목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훌쩍 뛰었어요. 더군다나 이 하드우드 계열들은 북미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쪽에서 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목재들을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훨씬 높아요. 제 체감으로는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3배 오르지 않았을까 해요. 구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12월쯤에 목공서에서 단가표를 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받은 게 12월인데 이거를 봐도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의 가격이 꽤 차이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단가표에 제적, 뭐 사이 이렇게 해서 각 부피당 가격을 나와 있고요. 또 판재는 판재마다 가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적을 보면은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목재 부피당 얼마인지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다루끼 있잖아요. 다루끼, 이것도 일본 말이긴 한데 다루끼의 크기랑 같습니다. 약간 오차는 있긴 하지만 가로 세로 30mm 30mm의 총 길이 한 3600mm 정도 되는 하나의 다루끼 크기의 가격입니다. 이 다루끼만한 크기의 목재가 각각 얼마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재를 일본어로 표현한 게 사이고요. 이제 이 사이당이라는 게 1사이당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레드파인 1사이는 4,800원. 쭉 내려보면은 브라운 애쉬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에 7,450원 이 정도 가격을 한다는 거고, 화이트 오크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27,000원 이 정도 한다는 거죠. 아까 본 레드파인에 비하면 오크 같은 경우에는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워낙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하드우드가 좋다고 해도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이 워낙 싸니까. 얘 지금 이게 12T 짜리 같은데 12T 삼나무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하드우드로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두께의 목재를 구매를 하려 그러면 글쎄요, 한 10만원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공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말 그대로 소프트우드가 물렁물렁하고, 그러니까 좀 물렁한 건 아니고 좀 소프트하다 보니까, 좀 약하다 보니까 또 이런 공구들을 이용해서 자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하드우드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테이블스로 나무를 자를 때도
공구가 좀 가격이 비싼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성비로 공구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파워라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딱딱한 나무를 자르다 보면은 자를 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모터가. 심지어 심할 때는 여러 번 자르다 보면은 이 모터가 멈추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테이블소뿐만 아니라 뭐 각도톱이라든지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히 샌딩 같은 거 할 때도 소프트우드는 샌딩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잘 갈려요. 손으로도 갈리고요. 근데 하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샌딩을 할 때도 꽤 잘 안 갈리죠. 열심히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 때 훨씬 수월하다. 우리가 처음 목공을 초보로 진입을 했을 때 너무 비싼 공구들을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톤치드라는 것 때문에 소프트우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톤치드라는 게 피톤,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치드라는 게 소독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톤치드 하면은 자연 식물에서 나오는 자연 소독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피톤치드가 소프트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휘노키라고 편백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몸에도 좋고 또 이게 심적으로도 안정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의료기기 같은 것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전원주택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하고요. 욕조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더군다나 뭐 아토피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톤치드 냄새 나는 소프트우드들이 친환경적이고 몸에도 좋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산에서 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나무 같은 나무들로 이렇게 꾸며진 공간에 있다 보면은 마음이 좀 안정되고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이유들로 아무래도 소프트우드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장점들만 있는 건 아니죠. 소프트우드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말 그대로 소프트하다 보니까 강도가 많이 약하다는 게 단점일 거예요. 같은 크기의 테이블을 만든다고 해도 하드우드보다는 좀 더 굵은 다리, 좀 더 두꺼운 상판을 필요로 할 테고요. 거기에다가 이 표면이 굉장히 약하니까 테이블 같은 걸로 오래 사용하기 좀 많이 적합하지 않아요. 저희 집도 지금 소프트우드로 된 이케아에서 나온 테이블을 사용을 하는데 상판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뭐 포크 같은 거에도 찍히고 숟가락에도 찍히고 이거 여기저기 찍히는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구입한 지 한 2년 3년이 됐는데도 지금 상판 교체를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약해서 흠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두고 사용할 가구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약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가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오래오래 사용하기에는 하드우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여기 설문에서도 보시면은 두 번째로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하드우드, 뭐 얼럿, 오크 이런 계통의 나무들인 거고요. 근데 또 이런 하드우드들이 또 다루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또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구들이 제대로 좀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기술도 꽤 많이 필요로 하죠.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소프트우드에 비해서 하드우드가 무게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크기가 있는 가구를 만들다 보면은 소프트우드보다는 훨씬 무거우니까 뭐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만들기에도 좀 힘이 붙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소프트우드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하드우드는 보통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비릿비릿하고 좀 약간 역겨운 냄새가 나요. 역겹다고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뭔가 좀 비릿하고 누린내 비슷한 게 나요. 이런 소프트우드에서 나는 그런 피톤치드 냄새 같은 건 바랄 수 없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고무나무, 합판 이렇게 제가 임의로 좀 넣은 게 있어요.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원목과는 약간 완전 다른 성격의 목재이기 때문에 넣은 것기도 하지만 사실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월넛이라든지 오크처럼 똑같은 하드우드거든요. 근데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고무나무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더 찍는 거기도 한데, 이 고무나무가 가구를 만들기 위해 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목재이기 때문이에요. 고무나무, 고무를 생산하는 나무거든요. 보통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도 많이 나는데, 나무에다가 생채기를 내가지고 그 수액을 받아서 고무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무 생산이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어지고, 또 생산을 한 후에 벌목을 해서 이렇게 고무 나무로도 많이 생산이 돼서 옵니다. 우리가 가성비 나무로 쇼핑몰 같은 데서 가구를 찾아보시면은 동남아에서 저렴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나무들을 보시면 바로 이 고무나무로 만들어진 거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소프트우드에 비해서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아주 살짝 비싼 정도예요. 다른 하드우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구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연습하기도 좋고요. 아까 전에 삼나무가 싸서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무나무도 저렴해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튼튼하게 가구를 만들면서도 저렴하게 만들고 싶다, 이럴 때 고무나무를 사용하면 또 좋고요. 소프트우드에서 하드우드로 넘어가면서 좀 더 단단한 나무를 다루는 연습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그래서 대부분 소프트우드를 이용해서 DIY로 가구를 만들거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꽤 많이 있는데, 일단 우선 무늬결이 좀 예쁘지가 않아요. 다른 하드우드 보면은 정말 그 원목 나이테 무늬가 되게 아름답게 쭉 이어져 있고, 색깔도 좀 짙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나이테 무늬도 예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끊어져 있고 점점점점 뭔가 좀 하여간 안 예뻐. 아무튼 느낌적으로 좀 예쁘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구를 만들면서도 여기다 스테인을 발라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절삭 가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기 단면을 보시면은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약간 거스름처럼 이렇게 우둘투둘 튀어나왔잖아요.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절삭 속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고정을 안 해놓고서 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스럼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다른 하드우드처럼 얘 또한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비릿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두 가지 단점 빼고는 그래도 가구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목재가 아닐까 싶어요. 가성비에서는 뭐 얘를 따라올 목재가 있을까도 싶어요. 그리고 얘가 또 물에도 강하기 때문에 도마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이소 같은 데 가보시면은 고무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도마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가구를 만들 때 어떤 목재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재로 가구를 만드는 게 좋을지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피자 오빠예요. 오늘은 뉴욕에서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흔적을 찾아서 가보는 묘지 탐방 제 3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100여 년 전에 이 비슷한 스페인 독감으로 고생했던 음악가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그분의 묘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펜시코 세미터리라는 곳입니다. 피아노의 끝판왕,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사랑했던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스페인 독감에 자신과 두 딸이 같이 인펙티드가 돼서 고생을 했지만 리사이트를 그만둘 수 없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지만 서바이버, 그래도 이걸 이겨내고 오늘의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작곡가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하얀색 꽃 짝수의 꽃을 가져다 주는 게 전통이라고 해요. 거의 다 와갑니다. 네, 저기 라흐마니노프의 이름이 써있는 십자가가 보이네요. 이 러시아 정교회 스타일의 십자가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에서 1873년 3남 3녀 중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귀족이자 지주였고요. 거짓말처럼 만우절 4월 1일 날 태어났다고 모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와보니까 비석에는 4월 2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새로운 달력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키가 198cm나 됐다고요. 거의 2m니까 장신이죠. 농구선수들과 거의 맞먹는 그런 키였고, 한 손을 쫙 펼치면, 휘잡버섯은 좀 작아서 숨길게요. 30cm가 됐다고 그래요. 30cm는 어느 정도냐면 피아노 건반의 이 엄지에서 이 새끼손가락까지 펼치면 도에서 라까지 닿는 그런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것 같은데, 피아니스트로서 가장 손이 길었던 사람으로. 어렸을 때 작곡한 곡 몇 개가 히트를 쳐서 이미 좀 잘 나가는 어린 작곡가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향곡 1번을 야심차게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폭망을 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 작곡을 거의 못해요. 집안에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가족 친구인 톨스토이가 집에까지 와서, 맞습니다, 그 톨스토이, 그분이 와서 조언도 해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과 의사 달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최면요법으로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좋은 곡을 작곡할 수 있어, 계속 최면요법을 걸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해성처럼 작곡이 된 곡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에서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그 유명한 곡입니다. 저는 지휘자 오빠이기 때문에 교향곡 2번 지휘할 때마다 정말 짜릿함이 느껴지고 라흐마니노프의 그 심성이 느껴지는 그 곡을 가장 좋아하고요. 심포닉 댄스라고 교향적 무곡, 이 곡도 아주 좋아합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 혁명. 지주의 아들이었던 라흐마니노프는 망명을 결심하게 됩니다. 가족을 이끌고 한밤중에 12월 22일 1917년 기차를 타고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핀란드 국경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거기서 핀란드의 설원을 썰매를 타고 가로질러 갔답니다. 썰매가 위에도 없는 컨버러블 슬레지, 오픈 썰매. 자, 거기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라는 데로 가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마지막으로 정착을 해서 1년을 살게 됩니다. 그 후에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생각한 라흐마니노프가 1918년 11월 달에 뉴욕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도착을 하게 되죠. 뉴욕에 도착해서 처음 며칠 머물렀던 그 호텔이 있던 자리와 맨하탄에 살았을 때 거주했던 아파트, 여기를 지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오시죠. 개그 콘서트에 박성호라는 개그맨이 했던 코너가 하나 기억이 나요. 거기서 그때 막 오빠 만세를 외치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은 영어로 하면 All By Myself, 에릭 칼맨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오빠 만세가 후렴이고 그 나오기 전에 멜로디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2악장 주제로 해서 만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에릭 칼맨이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도 이 협주곡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에릭 칼맨의 노래가 있는데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제목인데,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의 3악장, 그 아름다운 선율 아다지오, 아주 느린 선율인데 이거를 빨리 해서 이용을 했어요. 오늘 설명해드린 이 두 곡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잘 비교해서 들으시면 더 재밌는 감상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올드팝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프랑크 시네트라라고 아실 것 같은데, 미국의 국보급 가수죠. 그분이 불렀던 Full Moon and Empty Arms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의 3악장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이토록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정말 우리의 이 생활에 깊게 침투해 있어서 얼마나 유명한 멜로디인지 이걸 통해서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이 781 피트 애비뉴. 라흐마니노프가 가족을 데리고 뉴욕으로 왔을 때 며칠 묵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막 기자들하고 음악가들이 다 몰려 있었다는. 1993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라운드 호크 데이라고, 미국에서는 2월 2일 날 그라운드 호크 데이라는 기념을 하는데 이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쓰여져 있는데 주인공이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곡을 연습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 제목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Variation No. 18.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들으면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 같은 꼭 그런 멜로디가 흘러나오죠. 또 하나 생각나는 영화는 1996년 작품인데 Shine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피아노 협주곡 3번 치다가 데이비드 해프가 주인공이 정신분열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곡이 더 유명세를 타서 그 이후로 3번이 연주가 많이 되는.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라흐마니노프가 1926년부터 43년까지 살았던 안쪽 인테리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1996년 영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만들었던 The Mirror Has Two Faces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링크 걸어 놓을 건데요. 거기에 가보시면 인테리어, 아파트 안에가 나오는데 라흐마니노프 살던 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 영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지주의 아들로 잘 살았던 라흐마니노프가 러시아 혁명 후 망명을 하게 됐고, 미국에 정착하여서는 가난에 시달리고 또 많은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돈 잘 못 버는 작곡가의 길을 포기하고 피아노 연주가와 지휘자로서 생활을 해야 됐고, 이것이 이민자의 그 고달픈 삶, 슬픈 사연이 있는 작곡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나는 죽으면 러시아에 묻히고 싶다 라고 유언을 작성했는데 죽기 한 달 전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때 1943년이니까 정세가 별로 안 좋았었죠. 그래서 못 가서 뉴욕에 위치한 켄시코 세메트리에 묻히게 된 거죠. 결국 뉴욕 휘저 오빠에겐 잘 된 일이지만요, 우리 곁에 가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종 세트 꾹 눌러주세요.